예, 우리가 8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8시가 딱 되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거의 한 2달을 쉬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경제민주당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지방선거 전에 마지막 시간대 제가 이걸 계속 진행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으나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팔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뭐 당내 전당대회도 또 앞두고 있고 또 선거 결과에 대한 여러 해석들 때문에 많은 뭐 논의도 있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툼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민주당은 내적으로는 아주 실력을 단단하게 갖추는 것은 계속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제는 민주당이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은 국회가 계속 열려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근데 그 다음 주는 장소 사정 때문에 한 주 쉬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무처가 여기를 다음 주는 하루 종일 빌려놔 버렸더라고. 아니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또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은 3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가니까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쓰던데 초심자 2분이 오셔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재 의원님께서 사선을 넘어서 고지를 밟고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심우겸 의원님이 잠깐 쉬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제 부안의 스몰 박지원 의원님이 가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아마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새 반도체가 초호황인데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뒷면도 함께 인식을 해야 이 호황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또는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점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갖고요. 홍성국 우리 당의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님께서 역시 해주실 거고,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분석관 이병철 분석관께서 요즘 개인금융 부실채권, 가계부채 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이것 좀 우리가 알아야 지금 현재 실물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2분의 강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욱입니다. 저는 2달 방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수부양하느냐고 매일 저녁에 그냥 달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 경제는 80년대 후반에 3조 시대에 육박할 정도의 명목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려함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특정 지역, 특정 분야에만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 뒷면이라고 써놨는데 그런 측면이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못 뺐기 때문에 6.4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승리가 좀 시원찮은 승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 분석하면서 저는 매우 아쉬웠던 게 전부 다 이런 것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 민주당을 선택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서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거 끝난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이것이 사회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줬나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기사 한 줄도 안 나왔던 게 사실이 아닌가라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건데 앞면이죠. 우리나라 성장률 명목 성장률이 10%는 80년대 하반기 삼조시대와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올해 성장률을 우리가 집권했던 작년 1년 전에 우리 성장률을 1.6, 1.7로 보다가 집권한 이후에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6 정도가 어떤 컨센서스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1%였거든요. 정확히는 0.97% 성장했습니다. 1%도 안 됐어요. 이거는 외부 요 쇼크 없이 한국이 60년 경제개발 역사에서 가장 낮았던 건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된 것은 분명한 성과고 내년에도 한 2%는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 우리 잘한 거다. 뭐 일단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잠재 성장률이면 잠재 성장률 위로 올라섰다는 게 매우 의미 있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국정감사 이런 거 할 때 명목 성장률 위로 어찌됐건 잠재 성장률 위로 올라갔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건데 이게 언제만이냐면 요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 나빠졌다가 기저효과로 이렇게 좋아진 것 뿐이니까 따지고 보면은 제 생각 2010년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큼은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하자라는 얘기고요. 수출 같은 거는 뭐 역사적인 겁니다. 반도체가 하루에 18억 달러씩 수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상 처음 하루에 40억 달러니까 얼마입니까? 하루에 40억 달러씩 수출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3,300억 불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100억 불이니까 3,300억 불 엄청난 거예요. 다만 버는 돈이 한국으로 안 들어올 뿐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식 팔고 팔아서 해외 주식도 사고 외국인들이 파는 돈을 꺼내가는 게 더 커요. 이거보다 현재 상황은. 그래서 환율이 불안정한 게 상황이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일방이에요. 반도체 수출 증가는 이렇고 자동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큽니다. 여기는 고용이 많이 있고 유관기관 2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여기 몇 명 안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원들이 15만, 16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어떤 갭들이 출발하고 있는 거죠. 한국 경제는 어찌 됐건 간에 글로벌 금융이고 빨간 게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늘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도 늘고 하는 이게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공학이라는데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반도체는 쭉 올라갔는데 수출 증가율도 따라갔는데 소비자 심리는 뜨뜻미지근합니다. 요게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소비자 심리도 이만큼 올라가서 소비가 막 활성화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이 가장 최신 거로 업데이트한 거예요. 지난주 거로 업데이트 했는데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120조, 110 뭐 이렇게 하다가 2017년에 이거 반도체가 좋았거든요. 194, 197 했다 또 줄었다가 21년에 이제 코로나 때 이후에 244, 210 이렇게 했다가 25년에 286 작년에 올해 898 내년에 1175로 조 원으로 늡니다. 요 숫자 감각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명목 GDP가 3,000조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3,000조 원인데 상장 기업만 영업이익이 1,175억이 나는데 이 중에 이 중에 빨간색이 반도체예요. 네, 요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숫자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반도체 일방 지금 세계 경제는 반도체 AI와 관련된 거 이외에는 경기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건 미국을 보이는 건데요. 미국 GDP 성장률보다 AI 투자가 늘고 있고 그다음에 AI 관련 하드웨어 투자가 저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항목별로 보면은 AI 관련 민간 투자는 저 위에 가 있는데 주택 건설도 안 되고 AI제 비주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투자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어제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발표했는데 그동안의 미국 경제는 항상 기업이 앞서가고 기업이 모든 것을 의사결정해왔는데 미국 정부가 나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CIA 없죠.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저렇게 많이 벌면 가만히 있을까? 그 아저씨가. 트 아저씨라고 있는데 그 아저씨 가만히 있을까? 저는 이게 진짜 속으로 은근히 걱정인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올 1분기 성장률을 봤더니 전체 성장률의 43%가 AI 관련 투자에서 나온 겁니다. 대단하죠. 그럼 우리도 올해 2.6 하면은 AI 반도체가 얼마나 될까요? 비중이 상당하겠죠. 1% 이상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전히 1%대에 있는 거 1.5 이 정도 성장하고 있는 거고 AI 관련 투자가 그것을 끌어올리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숫자로 보면은요. 제가 이거 몇 번 보여드렸어요. 올 상반기 내내 이거 바뀌는 과정을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개근한 사람은 알아. 그런데 가끔 뼘뼘 오는 사람이 이게 뭔 숫자냐 이러거든요. 잘 모르겠으신 분들은 내가 결석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삼성전자가 2025년에 43조 원을 벌었는데 올해 382조 원, 내년에 544조 원, 2028년에 561조 원. 하이닉스가 47조, 299조, 449. 얘는 이걸 전망한 얘는 저깁니다. 그 가장 우리 시장에서 세게 부르네요. 이건 하나에 맞는다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그 해당 애널리스트가 다양한 정보를 입수해서 이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만약에 382조 원이 나오면 이것도 여러분 보여드린 거예요. 올해 전 세계 영업이익, 주가가 아니라 시가 영업이익으로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3359, 이거는 4월에 추정한 4월 정도에 추정한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357조 원 원화로 계산할 때 그런데 이게 더 많죠. 그죠? 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호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참여하고 반도체 주식을 사는 사람들, 동탄에서 집 사는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뜨뜻미지근한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차별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헤매고 있고 그 잘 나간다는 매그니피센트 7 M7 주식보다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했는데 세계 3대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죠. 여기 보시면은 이 영업 이익률을 보시면은요. 2025년 29였는데 올해 74, 내년에 82, 76.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데는 60%를 꾸준히 유지합니다.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 다시 보시면 영업이익률을 마이크론과 비교해 보면 올해 79, 내년에 80%잖아요. 영업이익. 물건 팔아서 80%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남는다고 지금. 마이크론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한국 주식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올라가는데요. 작년 저점 대비 삼성전자 650%, 삼성전기 20배, 아까 그 마이크론 20배, 19배. 대만 TSMC 그 전에도 주가 수준이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요. 샌디스크 86배. 일본에 있는 키옥시아라고서 이게 반도체 좀 후진 회사예요. 55배 올랐어요. 5,500% 올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좋아도 이 정도 좋은 건 여러분들이 숫자로 처음 보실 텐데 이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해피할 텐데 없는 분이 훨씬 많아요. 우리 선거할 때 이미 주식시장은 차별화가 무진장 진행된 상태에서 한 겁니다. 작년 올해 5월 이후에 오른 종목이 10%가 안 될 겁니다. 5월부터 선거 때까지 10%가 뭐야? 5%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상황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우리가 아는 뭐 바이오 뭐 비만 치료제 뭐 항암제 뭐 한다고 해서 난리 폈는데 반토막 그게 어제 한번 쓱 올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은 너무 앞서가거든요. 우리나라가 2,000조를 반도체 투자한다고 하니까 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도 주가가 떨어졌어요. 2,000조를 한다니까 야 이거 스스로 발등 찍는 거 아니냐. 물량 공급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딴 거 대안을 찾아봤는데 코스닥 반토막 났네 하고서 어제 일시적으로 한번 나타났던 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선거할 때 우리 투자가들이 많다고 봤는데 젊은 분들 약 1,000만 명으로 추정돼요. 가상자산 거래하시는 분.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 꽤 된다고요. 우리 국민의 20%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보면요. 비트코인만 딱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딱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 반 아래로 떨어졌고요. XPR에서 거래 제일 많이 되는 건데요. 이거 보면 5,000에서 지금 1,600이 됐고요. 도지코인이라고 하는 거래 한국에서만 유난히 많은데 600에서 지금 120 됐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투표율이 안 나왔을 때 젊은 사람들 중에 반도체 없는 사람도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산 시장이 올라가서 우리는 선거에 이긴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투자에 있어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 젊은 층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지지자였던 사람들이 최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5,600만이 더 늘었는데 그 5,600만의 투자가가 늘은 사람, 그 사람이 가상자산이건 실문 주식이건 간에 이 사람들이 했는데 거의 다 수익을 못 냈을 겁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1년 내내 매매한 거 6월 달에 다 털어먹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선거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한 거예요. 지수가 올랐으니까 이제 우리 굉장히 좋을 거다 했는데 그 이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일반인데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은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국내 임직원이 16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0.6%인데 이번에 준다는 성과급 논쟁이 우리 지방선거 전에 벌어졌었잖아요. 그 성과급이 보시면 올해는 작년 거로 주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올해 거로 내년 주고 후년 되면 계속 늘어가는데 우리나라 GDP의 2% 거의 2.5가 나온다고 그냥 추정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16만 명이 우리나라 GDP 2.5를 월급이 아니라 성과급으로만 가져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화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절이 잘 안 됐고 인식을 못했던 것은 우리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요즘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은요. 증권사에 지금 쭉 줄 서고 있는 사람 대부분 중국인 유학생 비중이 제일 높답니다. 그럼 500만 원씩 갖고 와서 계좌 터갖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갖고서 했는데 증권사가 이거 계좌를 못 터준대. 너무 많아갖고. 그리고 오프라인을 틀려가면 한 계좌당 뭐 한 40-50분씩 걸립니다. 요즘은 금방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비대면 할 줄 모르고 거주 외국이니까 아주 복잡한 거죠. 그것도 대형사 몇 개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한국에 와 있는 우리 270만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젊은 분들 그리고 한국에 와는 유학으로 포장하고 한국에 와 있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주가가 만약에 조정되고 뭐 하면은 상당히 우리의 그 뭐랄까 치안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여기 뭐 국방에 계시면 군대에도 지금 군인들 스마트폰 주니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군에서 뭐 이등병 괴롭히고 이런 거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요.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해야 되니까 매매 주식이 올라 너 못 사니 뭐. 근데 부사관들, 장교들까지도 참여해서 빚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빚도 가장 많고 투자 행태는 진짜 말이 안 될 정도. 그리고 급기야 어제 나왔죠. 150배 레버리지. 1% 오르면 150% 오르는 이런 파생상과에 나왔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거 있어요. 반도체학과가 지금 이제 인기를 끌어서 의대를 추월하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안 되다가 그냥 좋아지니까 이런 것까지 와. 이게 이 반도체 문제는 그냥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국방부 해당되잖아요. 이거 외교부, 법무부 해당되잖아요. 그죠? 금융위.
이것도 뭐 이것도 금융위 뭐 이거는 교육부까지 다 해당되잖아요. 반도체가 교육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에 앞서가는 애 이런 애들 있고 대부분의 또 더 많은 애들은 지금 참교육 해야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참교육 다 보셨죠? 근데 이제 이게 꼭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요. 반도체가 호황이 되니까 외부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빨간색 우리나라 장기 채권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물에서 10년물의 이 금리 차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그림에는 없지만은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는 아까 어마어마한 돈 2,700조가 3년간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아니면 대기하고 있을 때 그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국은행은 올해 것만 갖고도 53조 원의 유동성이 풀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뭐 동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유동성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300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안 들어오는 것들의 상당수는 뭐냐면 미국에 우리가 3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 돈은 가져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누적으로 쌓이면 해외에 있는데 그 이상으로 들어오게 예정돼 있거든요. 그럼 그 돈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도체 쏠림과 우리 사회적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가는 겁니다. 다음 총선 때 이 유동성이 와서 굴러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부동산 잡을 수 있을까? 우리 시장에 물가 계속 올라갈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미국도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이 세계적인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의 회사채 금리가요.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미국도 돈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말라갈 정도로. 너무 많이 투자를 단기간 하니까 앞서 보셨잖아요. 1분기 성장률의 43%가 AI 관련 투자에 있었다고. 이 정도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걸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라클이라고 유명한 회사, 이게 부돈 안에 많이 하던 이 회사가 CDS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상금리를 보세요. 보험료인데 거의 2%를 더 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는 괜찮고 나머지 AI 한다는 회사들 요즘 주가건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과속론이 우리 시장 저변에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제목이 겁니다. 방향성 좋은 거는 인정하나 너무 빠르다, 너무 했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상장을 완료를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750억 달러를 조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200억 달러 회사채를 또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건 뭐지? 그리고 스페이스X가 상장할 때 135달러에 상장했다가 229달러 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해서 34%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투자가들이 또 겁나게 또 사들였죠. 겁나게 사들였습니다. 지금 다 깨졌습니다. 반대로 또. 그러니까 오픈 AI가 얘도 오픈AI 챗GPT 상장하려고 하다가 이거 아닌가벼 하고서 기한을 지금 미루고 있어요. 미루면 시간을 미루면 투자가 조금 완화될 것 같은 거죠. 회사채 말고 사모대출이 또 있어요. 우리가 좀 사채 쓰는 거죠. 그거 금리가 8, 9%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미국 금융시장 저는 이게 과연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너무 좀 오버하고 있는 게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SK 하이닉스 미국에 상장하는 게 7월 10일이죠. 다음 주에 상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대감이 모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감독원장도 얘기했지만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2배로 움직이는 그 ETF 한 거 굉장히 잘못했다고 해서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 얘기도 못했죠. 이 날짜가 언제냐면 5월 27일이에요. 선거 일주일 전에 이거 딱 상장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미친 듯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 이상의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애플이 단가 인상하니까 아이폰 인상을 우려한다. 일단 여러분들 한 거 맥북 이런 것들은 가격을 지난주에 올렸어요. 근데 아이폰을 올리게 되면 이거는 별로 안 팔리거든요. 근데 아이폰이 가격이 더 올라간다 하면은 애플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지난 주말에 중국산 칩을 사겠다. 이거 애플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가격이 올라가면 안 팔릴 거 아니냐. 그러면 삼성하고 경쟁해서 자기네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건 국제정치 패권 전쟁과도 관련이 되잖아요. 올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위축되고 있는 게 현재의 사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반도체 ETF라는 겁니다. 반도체 ETF가 막 들어오다가 선거할 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 ETF에서 돈이 빠져요.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빠져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단일 종목 ETF로 갈아탄 겁니다. 반도체에는 삼성전자, SK텔레콤,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거 반도체 장비 회사들 많잖아요. 소재 회사들 다 들어간 게 반도체 ETF인데, 딴 거 필요 없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좋아하고서 전부 갈아타면서 우리 선거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도체라고 샀던 사람들 이건 뭐야? 왜 떨어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우리 내 주식은 떨어지지? 내도 반도체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지난주에 약간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여기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힘이 지금 밀리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좀 쉬어가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스페이스X가 바람을 넣는데 스페이스X 상장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공상과학에서 공상을 걷어내겠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그리고 언젠가는 태양계 너머까지 가고 싶은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기를 원한다. 영화 스타트랙을 만들 기술을 개발하겠다. 지구를 다행성 인종, 외계인과 함께 살아가는 걸 만들겠다. 이거를 믿고 135달러에서 225 갔는데 이걸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저거 IPO 할 때 주식시장 상장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거 믿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AI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는 우리는 서남해안에 진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얘는 우주에다 띄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태양광 발전해 갖고 여기 태양 우주로 해서 여기는 냉각이 필요 없잖아요. 쿨링 시스템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 영하 200도가 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겠다고 또 발표 그냥 너무 많이 이 기대감을 불어넣었는데 그래도 양식 있는 사람들은 에이씨 좀 하다. 구라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심하다 보니 왜 스페이스X가요 최근 실제 보면 연간 순이익은 지난해 연간 9억 달러 적자 났고 올해 2억 달러 42 적자 누적 결손 지금까지 누적 손해액이 370억 412억인데 야씨 저렇게 나오니까 저거 뻥이다 자기 살라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뻥이냐? 한여름에 가죽 잠바 입고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제정신이 아니다. 난 그거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젠슨하고 두 사람 왜 그러냐 가죽 잠바를 더워 죽겠는데. 하여간 사람들이 공상이 과연 이게 맞는 걸까라는 의구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흥분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러한 묘한 전 세계적인 심리적인 흐름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아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K자 하는데 우리가 하는 K자 아니에요. 제가 그린 거예요. K자인데 윗대가리는 좁고요. 밑에는 굵고 깁니다. 그렇다고 밑에는 수렁통에가 있어요. 밖에서는 잘 보는데 안에서는 못 보는 거죠. 소득 1분위 하위 20%는 먹는 거 주거비 부담이 전체 소득의 42%나 해당합니다. 생존의 문제에 쏠린 사람들은 전혀 변함없이 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분위도 35가 돼요. 5분위 상위 20%는 22%밖에 안 됩니다. 대기업은 좋아지는데 중소기업은 망가지고 있고요. 기업의 연체율이 이거 쭉 떨어져 왔는데 실제로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분모가 커져 갖고서 비율이 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연체 요 부분들은.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정부가 집권한 다음에도 계속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K자 위에 반도체나 저기 써있죠. 수출 대기업, 방산, 조선, 금융 이쪽 수도권 사는 사람들이 저 위에 되는데 나머지 이쪽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명목성장률 10%를 인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뭐가 지금 과제냐면은 주식시장에서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가자라는 구호를 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심화됐습니다. 단기 매매 성향이 강화되고 해서 그런 말 당분간 쓰지 마십시오. 코리아 프리미엄 어쩌가면은 딴 데 가다가 두들겨 맞습니다. 사람 관상을 보면 알아요.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은 아, 저 사람 반도체 주식이 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 인상 팍팍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전체 퍼는 이제 8.2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10배가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굉장히 낮은데요. 문제는 반도체 두 회사는 평균 6.8배밖에 안 되고요. 12개월 예상 이익을 갖고 퍼를 만든 거예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제외한 퍼는 12배. 반도체 전체를 싹 빼버리고 나머지 거를 하면은 13배나 됩니다. 그럼 이거는 높은 거예요. 이게 고민이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저도 개인적으로 금융위 사람들하고 좀 만나서 야, 좀 대안이 없냐 하고서 여러 얘기를 나누게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인데 이런 차별화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당 지지율이 뭐지 역전이라고 뭐 하는데 이런 심리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은 투표에 참석도 안 했을 것 같고요. 참여도가 떨어졌을 것 같고 엔티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이게 3구인데요. 여기 개근하신 분들은 이거 입으로 따라서 하셨죠 그때. 감당 가능한 물가 수준은 어포더빌리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포더빌리티 하면 따라서 했잖아요. 그때 지각했던 거나 그때 이제 결석한 사람은 모르지만 제가 이거 한 3번 정도 했고 오늘 4번째 나왔는데 드디어 이번 선거는 어포더빌리티 상황에서 발생한 겁니다. 제 예측이 딱 맞았잖아요. 물가 올라갔을 때 선거 이기는 거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이유로 해서 금리도 오르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이 트렌드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까지는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상장기업 영업이익인데 2026년도 여기 2분기 지금 2분기 지났죠. 오늘까지 2분기에 대해서 217조 여기까지 안 들어왔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쏟아지다면 어느 한순간 확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어떻게 막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에 오늘 5월 달치가 나오는데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딴 거 다 낮은데 이 녹색이 월별로 10년치예요. 그런데 준공은 입주인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10년 평균 작년보다도 이렇게 낮고 오늘 아마 이게 나오게 되면 더 낮을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이번에 이번 선거에서도 대단한 영향을 줬다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입주할 물량이 없는 이런 상태였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인정을 하고 뭐 닥치고 지차고 하는데 어떻게 지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놓고서 우리가 선거를 치면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했다. 우리가 서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집값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은요. 요거 뭐죠? 이 주택 가격이 우리나라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까지 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총요소 생산성에. 그래서 2011년 이후에 과거에는 집값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으니까 생산성이 더 올라갔는데 요거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화딱지가 나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2011년부터 했는데 지금 22년 되니까 35%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서 총요소 생산성에도.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게 경제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자산이 커지니까 소비력도 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올라가니까 열받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고 여러분들 또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고용에서 5월 고용을 보니까요. 거의 역사상 최저예요. 코로나 빼고서 여기 보시면은 2022년 정확히 윤석열 집권하고 그 집권이 오기쯤 했는데 그 이후에 잘 보시면 이게 회색이 전체 고용이고요. 노란색이 제조업 고용, 빨간 게 청년이거든요.
청년 고용이에요. 근데 청년 고용 계속 줄었고 제조업도 줄었는데 이번엔 전체 고용마저가 줄었어요. 처음이에요. 이거 발표 나와서 어떻게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크게 보도 이슈는 안 되겠지만 우리 사회 저변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죠. 특히 청년 고용이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요만큼 자른 겁니다. 우리 정부 출범한 게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보시면 전체 취업자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났고요. 제조업 취업자 계속 마이너스다 크게 마이너스 청년 확 꺾어진 거예요. 왜 이런 분석을 왜 안 하나요? 이런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고령자 일자리는 계속 늘으니까 이거는 고령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과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40대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있죠.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여러분들 선거할 때 가장 위험 요인이에요. 물가는 어떻게 해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고용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당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는 어떻게 됐냐? 요 그림은 여러분들 지역에서 사람들 만나실 때 꼭 쓰세요. 이게 뭐냐면 2018년에 신규 자영업을 열은 사람이 48만 명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2019년이 되니까 37만 명, 나머지 10만 명 이미 아웃된 거고요. 계속 줄어서 2018년에 문명 48만 명이 했는데 19만 명, 30만 명이 폐업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업종별로 나누면 여기 쭉 이제 신규 개수가 다 있는데 업종별로 나누면요 5년 만에 30%만 살아남는 업종들이. 요거 여러분들 꼭 프린트해서 이런 분들 만날 때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아무런 기술이 없이 대충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한식 아무나 하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나 분식집 하라면 나 잘할 수 있어요. 라면 잘 끓이거든요. 할 수 있다고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분식점, 옷가게, 외국 음식, 화장품, 온라인 식료품, 중식, 일식,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50% 넘는 것들을 보시면 피부관리, 실내장식, 사설학원, 미용실, 교습학원, 편의점, 스포츠교육, 펜션. 뭐냐면 자기 자본이 있어야지 펜션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좀 있는 사람. 그리고 학원 같은 것들은 자격증이 있고 본인만은 특정 기술이 있는 거는 50 정도, 5년 동안에 절반 망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싹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 연체가 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안 되는데 뒷시간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이 연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발 초과세수에 이쪽에 서민금융진흥원이 됐건 캠코가 됐건 다양한 기관에 증액을 해서 이제 연체되고 있으신 분들을 지금 이 판에 좀 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 했냐? 지난 우리 정부가 1년 동안 엄청나게 채무 조정을 해줬어요. 해줬지만 새로 생기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전체 잔고는 느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무진장 갔다가 더 했는데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양극화 문제,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쭉 되다 보니까 어느 하나 갖고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계 상황에 있으신 분들을 빨리 우리가 해달라는 의미에서 그 통계와 갖고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도 아까 소비 심리 보셨잖아요. 100에서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조금 작년에 우리 정권 바뀌면서 상당히 좋았다가 그 이후에 떨어졌다 지금 조금 낮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거 치를 때 한번 봐. 이게 5월 겁니다. 야, 당신의 생활은 맨 위에 6개월 전부터 어때? 100이 6개월 전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5월에 한번 보시죠. 선거죠. 5월, 6월 94. 6개월 전부터 6% 나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현재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니? 6개월 전에 비해서 86, 80대예요. 경기 나쁘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좋다고 막 하고 있지만 그럼 그 사람들은 어이씨 이거 뭐지?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향후는 어떻게 보냐라고 봤더니 그래도 조금은 낮아도 여전히 6개월에 나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취업 기회도 안 좋고 금리는 더 올라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선거 치른 거예요. 그 다음에 물가는 지금부터 50% 정도, 그러니까 물가 올라간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 가격도 오르고 임금이야 당연히 그거 따라서 오르겠죠. 굉장히 안 좋은 수치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거 때 이 6월 수치는 없었고 5월 수치는 볼 수 있었어요.
아무도 안 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심리까지도 소비자 심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는 여러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아이디어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했는데요. 이게 일본의 80년대 중반부터 40년간 경제 성장률을 구성한 요소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이 그때 명목들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상태였다가 나빠져서 계속 왔는데요. 빨간색이 뭐냐면 노동자 수예요. 노동자 수.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잠깐 늘었다가 외국인 근로자가 줄잖아요. 그리고 나서 빨간색이 많죠. 이게 아베노믹스의 본질인 겁니다. 위에 보시면 일본은 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안 쓰는데요. 별로. 2010년에 65만, 2015년에 90만, 하다 2019년 되면 166만 급격히 늘어납니다. 지금도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이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배타적인 나라였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니까 성장률에 위에 가면 플러스거든요. 노동자 수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될수록 회색은 노동 시간이에요. 노동 시간은 줄 수밖에 없는데 노동자 숫자는 계속 늘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중소기업 다 망합니다. 중소기업 대책이 뭐예요? 금융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책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 누가 잡고 있어요? 법무부가 잡고 있잖아요. 이번에 한번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외국인 근로자 대책을 아주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해줘서 해야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저 농사 짓는 분, 어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식당에까지 다 있어요. 그분들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일본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위로 갑니다. 노동과 생산성이 함께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가서 일본이 지금 살아난다, 만다 하는 거. 이게 구조 개혁이에요. 구조 전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이디어 드리는 거는 맞벌이 1인 가구에 대한 이게 통계거든요. 비중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이 사람들 다 수도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을 우리가 과연 했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선거 앞두고 잠깐 보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내 상황이 또 있지만 새로운 지도부 탄생하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맞벌이와 관련된 부분도 이게 뭐과도 연결이 되냐면요. 집값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 인구가 이사를 하는데 이것도 국토 이게 다 연결된 건데 국토 인구 순이동의 결정 요인에 기여하는데 사람이 이동할 때 무슨 요인을 하나? 20대 때는 대학교가 많은 데로 수도권 이동합니다. 20대 때는. 그런데 나이를 들면서 그리고 또 젊은 사람 기업이 얼마나 들어가냐 굉장히 높잖아요. 그 나이가 들게 되면은 어르신들 이쪽 보시면 지역 경제가 어떠냐,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떠냐라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국토 균형 성장을 하고 어제 서남권 하지만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젊으신 이 부분들이 20, 30대가 뭐 때문에 이사를 하는가도 우리가 짐작만 했지만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정책과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기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나왔는데요. 임대 거주자가 자가 사는 사람보다 결혼 확률이 2.7배, 출산 확률은 3.4배 높대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내용은.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주거 형태별 결혼 소유기간을 봤더니 자가 가진 사람은 6년이 걸리고 민간 임대는 4.6년이 걸리고 공공 임대는 4.2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가를 자기 돈으로 샀겠습니까? 빚내서 샀겠죠.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는 거예요. 민간은 다달이 내는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공공은 싸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년 대책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 공공임대하는 게 우리 지지율도 높일 수가 있고 청년도 높이고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딱 좋은 것 이런 데이터가 다 있는데 오늘 끝나고 나서 오후에 제가 여러분한테 원본을 보내드릴게요. 원본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게 공공임대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기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들을 우리가 별로 못 보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만 보고 있는데 자동차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 농수산, 화장품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수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화장품이 11억 달러면 연간에 120억 달러, 140억 달러 나올 거고 그래요. 이 과정에서 바뀐 게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하면은 1등은 여러분 아모레퍼시픽을 생각하는데요.
주인이 바뀐 지 오래됐어요. APR이라는 회사로. 화장들 안 하시니까 모르시죠? 시가총액 차이, 이익 차이에서 엄청나게 납니다. 그 이미 대기업들도 적응 못한 데들은 그냥 맛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산업들을 바텀업을 계속 발굴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라면 수출이 뭐 불닭볶음면만이 아니라 딴 것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되는 회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인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시고요. 특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외래 관광객입니다. 여러분들 다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기사 있으신. 저는 항상 전철만 타니까 얼마나 좋냐면 제가 국회의원 관두니까 몸무게 6kg 빠졌는데 전철 타면 6kg 빠지더라고요. 간단해요. 하루에 이미 저는 100계단 이상을 오늘 걸었어요. 계단 올라오니까. 저희 집도 촌에 있어서 굉장히 멉니다. 왔어요. 6시에 나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간 소비 9.2가 됐어요. 지금 외국인이 밀물듯이 오고 있습니다. 밀물듯이.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할 때 직접 내가 건의까지 했어요. 지하철을 세계 최고 수준에라. 어르신들 못 올라가니까 에스컬레이터 다 깔아버려라. 이런 공약 내자고 했어요. 거기다가 시내 보면은 여러분 관광객 가면 캐리어 끌고 다니는 거 싫죠? 가족끼리 가면은 애비가 하는 게 캐리어 끄는 게 일이라고. 짐 끊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끼리 안 놀러 가요. 뭘 놀러 공부해야지. 그런데 이거 어디 맡길 데 있으면 많이 쓰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지하철이 얼마나 넓어요? 지하철에 사물함이 요만하죠? 캐리어 들어갑니까? 옛날에 그런 책 있었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캐리어 못 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걸 넣어주고 지하철에도 1호 열량이 있으면 1번량 영어, 2번량 일어, 3번량 중국어, 4번량 베트남어. 그래서 그 각자 교통 안내하고 하면은 된다고요. 9.2는요, 우리가 무슨 정책을 써도 민간 소비 9.2% 늘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뭘 써도 안 되는데 외국인이 온단 말이에요. 얘들을 위해서 지금 호텔 안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월별 그 관광객인데요. 올해 거 보시면 올해 쫙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5월 달에는요, 5월 달에 우리 소비는요,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200만 명 왔고요. 한 달에 2조 원 이상 썼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2천만이 넘을지 않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쓰는 게 35조, 뭐 이 정도 쓰면은 이 사람들이 그 정도 돈을 쓰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나가서 쓰는 건 국부 유출이잖아요. 그걸 상쇄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내수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그렇게 비싼 거 안 먹습니다. 고급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외국인과에서 총체적인 접근하면 특히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그런데 서울시가 아니네. 서울이 잘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이라도 관광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특히 보면은요, 이 객실이 너무 올라가고요. 지금 일본 애들 지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외국인들을 잘 가게 해서 서울역에 에스컬레이터요 내려가는 건 거의 정지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커리어를 이만한 걸 들고 기든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해외 저기까지 확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요. 이게 다 비슷한 통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류와 관광과 한국의 반도체, 한국의 역동성, 한국의 자유. 하다못해 이번에 저 축구하는 날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20%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 응원하는 거 구경 온 거예요, 얘네는 또.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제 공부방이 광화문에 있거든요. 저는 가서 축구를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몇 명 있나 봤더니 엄청 많고 똑같은 티를 입고 먹을 거 사갖고 와서 아침부터 생맥주 까면서 탁 먹는데, 예? 참. 그랬습니다. 아이씨, 다 져갖고서 그렇지만 하여간. 마지막으로 그 자료에는 없는데요. 어제 이슈가 된 건데, RSU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너 이만한 공적이 있으니까 몇 년 후에 회사 주식을 해서 얼마 줄게. 그런데 여기다 이제 세금 때린다고 지난 주말에 나왔어요.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아마 들어간 모양이에요. 근데 과거와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 사주라는 게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못해요. 까놓고 얘기하면. 유상증자하면 20% 떠서 종업원 줬는데 유상증자 했다가는 작살 나잖아요. 감독원까지 유상증자 검사받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 증자를 못하니까 우리 사주 받을 일도 없잖아요. 우수 인재한테 돈을 팍팍 써야죠. 제가 대우증권 사장할 때요, 제 연봉이 뭐 3억 5천 뭐 이렇게 세금 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죠.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0억 받는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사장보다 많은 애들 한 100여 명 됐습니다. 사장보다 많은. 그래도 아무도 뭔 소리 안 했어요. 그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아니 이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석박사급의 개발 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세금은 무슨 세금이야. 이 사람들 잡으려고 외국에서 또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더 돈을 팍팍 써야지. 이걸 왜 계약을 하려고 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세대 쪽에서 그냥 작은 거 이런 거에 연연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2달 만에 좀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했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아무도 얘기하는 불편한 진실이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년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정처에서 우리 이병철 박사님인데 성함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병철 박사님께서 이 아까 가계부채 동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추경하게 되면 여기다 돈을 좀 여러분들 꼭 넣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이병철 부속관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가지고요. 제가 10분 안에 주요 핵심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5월 달에 저희가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금융 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 제도 운영 평가라 그래서 오늘 보고서가 발간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무실에 들어가면 배포가 될 예정이니까 한번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국 의원님께서 일부 내용을 설명드리긴 했는데 현재 가계부채 또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18년도부터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가계부채는 한 1,500조에서 현재는 한 1,970조, 거의 한 2,000조 가까이 가계부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도 한 620조에서 지금 한 1,000조가 넘어간 상태이고요. 중요한 거는 연체율인데요. 자영업자 기준으로 보면은 한 2배 이상 연체율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연체자 증가 수도 현재 잠시 2000년도 코로나 시대 정책자금으로 약간 감소를 했다가 현재 93만 명 이상으로 장기 연체자가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체자 증가 또 채무 증가의 원인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가 생활을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환 기간이 도래하고 상환 시점이 도래하고 또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연체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당시에 4개 공공금융기관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 정책 자금만 50조에서 2025년까지 95조, 한 2배가량 증가한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위원회 등에서는 이런 장기 연체자를 중심으로 또는 코로나19 때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 연체를 이제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채무를 조정해주는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민간을 중심으로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공기관 위주로 그러면 개인 연체 채권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좀 중심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분석 대상 기관들은 12개 기관이고요. 이 12개 기관의 연체 채권 규모를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한 17조 원 정도 수준이던 연체 채권이 현재 25년 말 기준으로 44조 원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를 거쳐오면서 지원됐던 정책 자금들의 연체가 된 큰 측면이 좀 크고요. 주로 채무자 수 기준으로 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연체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주택금융공사가 갖고 있는
주택 보증을 할 때 이제 보증을 서줬던 것들이 이제 그 돈을 갚지 못한,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할 때 받았던 연체 자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캠코라고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공공기관에 그 연체 채권을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료를 넣은 이유는 이제 연체 채권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 되면 장기 연체 채권으로 등록이 되고, 예전에 이제 신용 불량자라고 예전에 했던, 지금은 현재 금융 이제 채권 불이행자라고 이제 불리는데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체가 되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이제 그 연체가 되기 전에 채무를 감면해 주거나 이자율을 낮춰 주거나 상환 시점을 늦춰 주는 등의 이제 채무 조정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서민금융지원법에 따른 공공 단체에서 그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새출발 기금이라든지 세도약 기금을 통해서 장기 연체자의 채권을 소각해주는 등의 지원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연체 채권을 채무 조정을 하기 전에는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우선 회수 가능성이 없게 되면 회계장부에서 상각이라고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상각을 하게 되면 이 연체 채권은 금융회사 회계장부에서 나가게 되고요. 이것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그 채권이 판매가 돼서 추심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12개 공공기관이 그러면 상각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18년도에는 한 76.7% 상각채권, 미상각 채권이었고요. 그다음에 상각 채권은 한 23.3%였는데 그 비중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상각을 적시하고 상각된 채권을 소각하거나 캠코로 매각을 하라고 이제 지침을 내려준 바 있는데, 그와 다르게 공공기관들이 상각이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그 상각된 채권을 소각하거나 매각, 그러니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5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소각을 하거나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규모가 24년도까지는 좀 정체되어 있다가 25년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 25년도에 특히 증가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새출발 기금이나 세도약 기금의 정부 지원에 의한 것이고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소각이나 매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연체기간별 채권을 보면 10년 이상 된 채권들도 13.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이제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들이 개인에게 채무 조정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바인데요.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신용회복위원회 외부 기관을 이용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빠르게 설명드려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결론 및 시사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개인 연체 채권은 한 44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들이 증가한 이유가 코로나19 때 늘어난 대출도 있지만 공공기관이 적시에 상각을 하고 소각을 하고 또는 매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증가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조정을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이 채무조정이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외부기관보다 채무감면율은 낮았고, 그다음에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이후에 재연체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공공기관들이 지원하는 채무조정 자체가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금융위원회나 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채권을 개인 연체 채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고 10년 이상 되는 이런 장기 연체 채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좀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거나 또는 아주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소각을 시켜서 경제적인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 다 마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